결국 투자금이 속수무책으로 사기꾼들 손에 흘러간 뒤에야 문제를 인지했습니다. 숨막히게 쏟아진 빚 독촉, 투자자들의 분노는 말로 다하기 어려웠습니다. 회사 건물 입구에서 고함을 치는 사람이 나오고 더는 두고 볼 수 없겠다며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속은 기분이었을 거고 저로선 성실하게 갚겠다고 말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와 아들이 매일같이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일부 빚쟁이는 대놓고 집에 있는 재산을 몽땅 털어도 부족하니 알아서 처신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아들 상혁이까지 다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결국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집을 나와서 행방을 자주 바꿔가며 일하는 게 가족에게 덜 부담되는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저를 붙잡고 늘어지더라도 최소한 아내와 상혁이를 직접 괴롭히지는 못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쪽방 하나를 구해 그곳에서 새벽부터 막노동과 대리운전을 하며 지냈습니다. 잠은 34시간밖에 못 잤고 허리가 아프면 진통제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내는 전화로 걱정할 때마다 제가 곧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대범한 척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남영진 님이 투자 사기를 당하신 후에 빚 독촉에 시달리시는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남영진이라고 합니다. 혹시 처음 뵙는 분이라면 조금 낯설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차근차근 말씀드리다 보면 왜 이렇게 농업 분야에 오랫동안 매달려 왔는지 어느 정도 이해하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연이 얽혀 있기는 한데 요약하자면 땅을 일구는 삶이 좋았고 점차 규모가 커지다 보니 사업 형태로 발전시키게 된 과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농밭 구경을 참 좋아했습니다. 흙냄새가 밤 냄새만큼이나 익숙했고 한낮에도 하늘에서 쏟아지는 볕을 맞아가며 그냥 땅바닥에 철푸덕 앉아 있곤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모습이 한심해 보인다고 농담을 했지만 저한테는 그 시간이 무척 소중했습니다. 풀 한 포기가 자라는 모습이 왜 그렇게 신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부지런히 물을 대주고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때마다 마음이 절로 흐뭇해졌습니다.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님께서 농촌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저분한 흙탕물이 아니라 생명이 움트는 땅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다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주변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농사로는 수익을 내기 쉽지 않으니 도시로 가서 좀 더 공부를 해보라는 권유였습니다. 솔직히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정말 농사를 업으로 삼을 수 있을까? 아니면 도시에서 관련 기술이나 유통을 배워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일단 도시에 올라가서 현장부터 직접 체험해 보자고 결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각종 아르바이트와 용역 업무를 닥치는 대로 맡았고 돈을 모을 때까지는 허름한 옥탑방이나 원룸에서 생활했습니다.
월세, 공과금, 식비도 빠듯해서 인스턴트 음식에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버티면 길이 생기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물류창고에서 트럭에 물건을 실었다 내렸다를 반복했고, 또 다른 날에는 중고 가전제품을 파는 가게에서 인터넷 홍보나 포장 업무를 맡았습니다. 당시에는 몸이 고되고 주머니가 얇아 속상했지만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제게 큰 자산이 됐습니다. 농사뿐만 아니라 어떻게 물건이 유통되고 판매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점점 일이 손에 익으면서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운이 좋게도 여러 중소식품회사를 연결해주는 일에 잠깐 관여하게 됐는데 그 경험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농촌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분들과 도시에서 원재료를 대량으로 찾는 업체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이었는데 발로 뛰다 보니 정보가 쌓였습니다. 제대로 된 먹거리를 확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처를 찾으려는 수요가 얼마나 큰지도 실감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농촌에서 흙을 만질 때 느꼈던 감정과 도시에서의 유통 업무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더 욕심을 내면 직접 작물을 키우고 유통까지 책임지는 사업체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구상이 떠올랐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습니다. 농업이라는 게 쉽게 성공할 분야가 아니고 기존 거대 기업들이 다 먹고 들어가는데 괜히 발만 담그다 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워낙 고집이 세고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업자 등록부터 시작했습니다. 업체 이름은 에코팜이라고 직접 지었습니다. 영어 단어와 농사를 상징하는 표현을 적당히 섞어본 것인데 듣는 분들이 생각보다 금방 외우시더군요. 처음에는 정말 초라한 규모였습니다. 누군가가 보면 동네 구멍가게 수준이라고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버틴 돈을 투자했으니 제게는 너무 소중한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 가공식품 쪽으로 조금 손을 뻗으면서 전처리나 소포장 과정을 회사 내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봤습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서 재배된 채소를 세척하고 진공 포장 후 배송하는 식으로 소규모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배송 일을 해주던 택배 기사나 생산 농가에 계신 분들과 친분이 생기니까 매출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이후 무리를 해서 인력을 충원하고 더 많은 농가와 계약을 맺는 작업도 시도했습니다. 매일같이 뛰어다니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일하다 보니 몸이 쇠약해지기도 했지만 이게 다 언젠가 쓸모 있는 기반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 동반자를 만났습니다. 여보라는 호칭을 처음 쓸 때 느낌이 묘했는데 지금 돌이켜봐도 그 순간이 에코팜의 전성기를 여는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살림과 회계를 정확히 챙겨주는 침착한 성격이어서 저처럼 덤벙거리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동반자였습니다. 밤낮 없이 장부를 보고 어떤 상품을 더 개발할지 의논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제 무모함에 질려 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내가 없었다면 에코팜은 아마 5년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결혼 후에는 본격적으로 규모를 키워보자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그 결과 10년 정도 묵묵히 달려가면서
안정된 납품처와 소비자층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때쯤 아들 상혁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있으니 마음 한편에 또 다른 욕심이 생겼습니다. 가정을 위해서라도 회사를 더 크고 단단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무리하지 않기를 권장했습니다. 해외 진출이나 대규모 투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잠시만 멈춰 다시 생각하자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비꼬는 투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면 어차피 다 이룰 수 있다. 다른 데서 막는다고 해서 기죽으면 안 된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아찔한 발언이었는지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무리한 투자가 시작됐습니다. 해외 농지 개발 사업을 소개받아서 현지 시찰도 몇 번 가보았습니다. 대충 살펴보니 땅의 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아서 찜찜했지만 마중 나온 사람들이 너무 호들갑을 떨며 환영하고 계약서도 성급하게 쓰게 유도하는 바람에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아내가 끝까지 신중하자고 했지만 제가 말하길 괜찮다고 했습니다. 은근히 비꼬면서 우물쭈물 하다가는 기회를 놓친다고도 했습니다. 이때부터였나 봅니다. 에코팜이 커지는 것 같았지만 사실 빚과 위험이 훨씬 빨리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투자금이 속수무책으로 사기꾼들 손에 흘러간 뒤에야 문제를 인지했습니다. 숨막히게 쏟아진 빚 독촉, 투자자들의 분노는 말로 다하기 어려웠습니다. 회사 건물 입구에서 고함을 치는 사람이 나오고 더는 두고 볼 수 없겠다며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속은 기분이었을 거고 저로선 성실하게 갚겠다고 말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와 아들이 매일같이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일부 빚쟁이는 대놓고 집에 있는 재산을 몽땅 털어도 부족하니 알아서 처신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아들 상혁이까지 다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결국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집을 나와서 행방을 자주 바꿔가며 일하는 게 가족에게 덜 부담되는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저를 붙잡고 늘어지더라도 최소한 아내와 상혁이를 직접 괴롭히지는 못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쪽방 하나를 구해 그곳에서 새벽부터 막노동과 대리운전을 하며 지냈습니다. 잠은 34시간밖에 못 잤고 허리가 아프면 진통제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내는 전화로 걱정할 때마다 제가 곧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대범한 척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상혁이는 제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제대로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였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회사를 말아먹고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했겠죠. 저 같아도 그 나이면 충분히 반발이 생길 거라 예상했습니다. 한 번쯤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또 상혁이 연락처를 빚쟁이들이 알아낼까봐 망설여졌습니다. 저 혼자서는 다 막지 못하는 상황일까봐 늘 전전긍긍했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흐르다 보니 괜히 상혁이 마음에 큰 상처만 남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로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려고 아둥바둥하는 동안 아내가 소규모 과수원을 마련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그 소식이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마음이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개발업자가 나타나서 땅을 마구잡이로 사들인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저를 괴롭히는 빚쟁이들도 만만치 않은 인간들이지만 돈 욕심이 많은 개발업자는 더욱 악랄하다고 하더군요. 만약 아내가 마련한 땅 주변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다면 아내나 상혁이를 협박하거나 행패 부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제가 예전 같으면 또 납작 엎드려서 괜히 자극하지 말자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더 이상 수세적으로 끌려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빚은 책임지고 갚아야 하니 열심히 일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를 비롯해 아내와 상혁이를 마구 깔아뭉개려는 자들을 가만히 둘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 그 자들이 집요하게 협박하고 과수원을 건드리려 든다면 이번에는 오히려 제가 나서서 난장판을 벌일 각오도 돼 있습니다. 까짓것 반박하고 비꼬고 할 말을 다 할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참으면서 버티면 다 끝난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참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잃을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건 질색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갈등 상황은 아마도 아내가 운영하려는 과수원의 개발업자가 개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듯합니다. 제가 쪽방 신세를 지며 빚을 갚는 중이지만 아내와 상혁이가 위험에 처한다면 얼마든지 달려갈 겁니다. 이번에는 누가 무슨 말로 협박하더라도 마냥 두들겨 맞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자꾸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느껴집니다. 사실 부부끼리 서로 여보라고 부르며 산다는 게 이렇게 평온함보다는 치열한 전쟁터로 가득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빚쟁이들도 개발업자도 하나같이 막무가내로 나오면 시원하게 맞받아치겠습니다. 상혁이와도 언젠가 직접 마주 앉아 이제 제법 자란 아들에게 그동안의 진심을 털어놓을 작정입니다. 처음 이쪽 방에 들어올 때만 해도 이 결정을 이해해주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들 상혁에게조차 말 한마디 제대로 전하지 못했으니 저를 향해 도망갔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여기서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빚쟁이나 투자자들이 무섭게 협박해오면 결국 그 불똥이 아내와 상혁에게도 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떨어져 지내는 쪽이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며칠 전 아내가 작은 과수원을 마련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마음이 한없이 복잡해졌습니다. 저 없이도 새롭게 일어설 길을 찾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떠올리면 죄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상혁과의 관계도 마뜩잖을 텐데 누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지역개발업자 이야기가 자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무리하게 사들인 뒤에 원래 주인이 버티면 행패나 협박을 일삼는 악랄한 수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가 매입한 과수원이 그 인근에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혹시라도 그 개발업자가 과수원을 노리고 손을 뻗치지는 않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콱 막힙니다. 제 처지에서 당장 달려가고 싶어도 빚쟁이들을 피해 생활하는 입장이라 쉽지 않습니다. 일단 이쪽 방조차 들키면 또 다른 방식으로 아내나 상혁을 괴롭힐 틈이 생길 것 같아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아내가 잘 지내는지, 상혁은 어떻게 지내는지 간접적으로만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끔 농자재나 묘목을 파는 상인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개발업자라는 자들은 진짜로 무례하고 악랄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무원들과 뒤에서 얽혀 있어서 민원을 제기해도 쉽게 넘어간다고 하더군요. 누군가는 몇 번이나 피해 사실을 신고했는데도 벌금만 겨우 내고 유유히 활동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눈앞에서 땅을 훼손해버려도 크게 막을 방법이 없다니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분이 올라옵니다. 예전 같으면 그저 한숨을 쉬며 괜히 나섰다. 저만 더 다칠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다르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충분히 몰리고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아내나 상혁이까지 해코지를 당한다면 더는 물러서지 않으려 합니다. 언젠가는 빚을 갚아야 하는 입장이지만 가족이 짓밟히도록 두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내와 상혁을 지키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쪽방 생활을 택한 이유도 무색해질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막노동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도서관에 들러 농업 관련 법률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개발업자가 과수원을 불법으로 가로채려 들거나 농가를 몰아내려 할 때 대응할 근거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지치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더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상혁을 떠올리면 늘 마음이 쓰라립니다. 제가 제대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집을 떠났으니 제게 쌓인 분노와 배신감이 상당할 겁니다. 그래도 혹여 아내나 과수원에 일이 생긴다면 상혁도 마냥 방관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서로 쌓인 감정이야 어마어마하겠지만 일단 위기 상황에서 손을 맞잡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아마 상혁과 제가 서로 속에 있는 말을 시원하게 내뱉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처럼 제가 조용히 참기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상혁이 비판이든 어떤 한탄이든 다 들어주되 저도 제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털어놓을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는 상혁의 지인이라는 분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혁이와 과수원에서 만났는데 제 이야기가 잠깐 나왔다고 하더군요. 아직은 원망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아예 남보듯 하지는 않는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다만 훗날 제가 직접 다가간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세게 욕을 퍼붓고 돌아서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제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을 수도 있겠지요. 어떻든 저는 이번에는 뭔가가 달라도 많이 다를 겁니다. 필요하다면 비꼬는 말도 바로 맞받아칠 생각입니다. 예전처럼 꾹 참으며 조용히 있지 않겠습니다. 개발업자가 본격적으로 과수원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한바탕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농작물을 망가뜨리거나 기물을 파손해버리는 식의 행패도 각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분쟁이 커지면 제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어도 늘 뒤로 숨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내와 상혁이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생각입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조심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빚을 진 건 사실이니 관련해서는 제가 할 도리를 다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에게 손 떼는 자들을 그냥 놔둘 이유는 없습니다. 법이든 뭐든 닥치는 대로 활용해서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원하게 비꼬는 말도 준비 중입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만 살아온 세월이 길었는데 이제는 조금 돌려줄 때도 된 것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머지않아 진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빚 문제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개발업자의 행패가 더 심해진다면 큰 충돌을 피할 길이 없겠지요. 누군가는 제게 몸만 추스르고 있으라고 하지만 그렇게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멀쩡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라면 반드시 가족만은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상혁에게도 제가 결코 나약한 인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전부 해결되려면 아직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기까지가 지금 상황입니다. 조용하지만 매우 뜨거운 분노가 제 안에 타오르고 있고 시시각각 들려오는 개발업자 소식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악랄하게 굴면 지켜보던 저도 참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가 겨우 일군 과수원을 부수려 들면 저 역시 받아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상혁과도 힘을 합칠 계기가 생긴다면 더 바랄 나위 없겠지요. 며칠 전 막노동을 마치고 쪽방으로 돌아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온종일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트럭 상하차를 반복했더니 몸이 뻐근했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빚쟁이나 투자자의 협박이려니 하며 꺼버렸겠지만 느낌이 묘해서 받았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아내와 함께 과수원을 돌본다는 분이었습니다. 동네 인근의 개발업자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있다며 아내가 꽤 곤란해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아내가 마련해둔 작은 과수원은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도 않았고 농작물이라고 해봐야 일부 과일나무와 채소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개발업자는 그 땅이 꽤 쓸만하다고 여기는 건지 고작 며칠 사이에 여러 차례 행패를 부린다고 했습니다. 대놓고 안 팔면 큰일 날 거라는 식으로 겁박한다는 소리를 듣자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한동안 몸을 숨긴 이유가 가족에게 불똥이 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는데 현실은 제 바람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빚을 줄이는 것도 버거워 죽겠는데 이제는 아내가 직접 개발업자들의 표적이 된 것 같았습니다. 빚쟁이들이 저를 찾아내지 못한 대신 개발업자가 아내를 괴롭히는 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울분이 치밀었습니다. 쪽방으로 돌아왔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아내가 과수원을 통째로 빼앗길 수도 있고 개발업자 놈들이 기물을 부수고 농작물을 망가뜨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주변 다른 농가에도 비슷한 피해가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어봐도 유야무야 넘어가 버린다니 법적으로만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혁이 생각도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아내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지만 그래도 과수원을 함께 지키려 애쓰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떠난 뒤 둘이 그럭저럭 생활하고 있을 거라 막연히 짐작만 했는데 이런 악랄한 상황에서 상혁 혼자 힘을 보태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괜히 돌발적으로 달려들었다가 개발업자들한테 다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평소 같으면
막노동 현장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발걸음이 자꾸 과수원 쪽으로 향하려고 했습니다. 잠깐이면 된다고 스스로 타이르면서도 실제로 그러면 빚쟁이들이 이곳까지 쫓아올까봐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도 너무 불안해서 일터 대신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근로계약이 딱히 정규직도 아니고 하루하루 부름받는 시기니 잠시 빠지는 건 가능합니다. 문제는 돈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부동산 관련 서적, 농업 법률 자료를 뒤적이며 고민했습니다. 개발업자가 땅 매입을 강제하거나 농가에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긴 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힘 있는 쪽이 별 변칙을 다 쓰고 행정기관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결론은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증거를 확보하고 단체로 대응하지 않으면 당하기 십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자료를 읽다가 문득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아보니 과수원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몇 년 전 에코팜 쪽 일로 알게 됐는데 그때 인연을 유지하다 보니 제 번호를 아직 가지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다짜고짜 걱정된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아내와 상혁이 있는 과수원 앞에 개발업자 측 인물이 와서 철문을 발로 걷어차고 소란을 피우다가 갔다는 겁니다. 아내가 직접 맞서지는 않았지만 애써 참아내는 기색이었다고 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를 찾는 빚쟁이들과는 또 결이 다른 악당이라고 느꼈습니다. 적당히 합의금을 제시한다거나 공식 루트를 통해 매입 제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폭력을 동원해 협박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괘씸했습니다. 어차피 나 잡히거나 말거나 저 역시 가만둘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당장 가서 그 사람들을 혼내주고 싶어도 제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여전히 저를 찾고 있고 과수원으로 곧바로 찾아가면 자칫 저도 발목 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방관하면 아내와 상혁이 또 얼마나 힘들어 하겠습니까?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기지를 발휘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도서관 근처에서 농민단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간간히 모임을 갖는다는 걸 언뜻 들었습니다. 예전에 에코팜을 할 때 비슷한 행사에서 몇 번 뵈었던 얼굴들일 수도 있습니다. 농민들이 단체로 힘을 합치면 개발업자의 무법 행태를 막아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길지 모릅니다. 바로 작은 메모장을 꺼내 농민단체 모임 일정이나 연락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검색으로는 잘 나오지 않아서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정보를 구했습니다. 별 수 없이 이런 식으로라도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혼자 버티고 있을 텐데 상혁이도 아직 이런 단체 연결이 익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점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개발업자라면 저도 시원하게 응수하고 싶지만 무작정 찾아가서 몸싸움부터 벌이는 건 어리석다고 느꼈습니다. 증거도 남기고 주민들이 같이 대응해야 효과가 있다고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나 상혁에게 절대 혼자서 맞서지 말라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무모한 일을 벌이지 않고 함께 돌파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제가 직접 전화를 걸기에는 아직 조금 꺼림칙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혹시 통화 기록이 노출돼 빚쟁이들이 아내 집까지 난입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됐습니다. 결국 지인을 통해 아내에게 메시지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개발업자 행패가 반복되면 휴대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남기고 주변 농민이나 상인들과 연대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봐도 종종 흐지부지 된다는데 그래도 쌓아둔 증거가 많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폭로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작업을 우선 해야 후에 법적으로든 언론이든 대응할 때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저는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빚이 남아있다고 해서 이대로 계속 쪽방에만 틀어박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안 바깥을 피하는 게 안전하긴 했지만 아내와 상혁이에게 실제로 피해가 오고 있는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빚쟁이들이 저를 찾는다고 해도 이제는 적당히 응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모두에게 둘러싸인 형국이라면 한쪽이라도 뚫고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야에 대리운전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 휴대폰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아들 상혁 번호가 나오지 않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잠자코 있던 상혁이 언제 연락할지 모르니까요. 사실 연락이 오지 않아도 조만간 제가 먼저 움직일 계획입니다. 과수원 인근에서 벌어지는 개발업자의 만행이 심각해지면 여차하면 빚쟁이가 저를 붙잡든 말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상혁이 눈앞에서 행패를 당하게 두는 것만은 못 견디겠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날뛰듯이 덤비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본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작정입니다. 행정기관을 압박하는 방법, 농민단체와 연계해 이슈를 만드는 방법, 증거 자료를 모아 개발업자의 불법 행위를 까발리는 방법 등 하나하나 생각 중입니다. 겉보기에는 제가 무작정 열정만 앞세우는 스타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번에는 차근차근 꼼꼼하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게도 두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빚쟁이들도 만만찮게 저를 위협해왔고 개발업자라는 놈들은 더 큰 자본과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 혼자서 이리저리 몸을 날려봤자 역부족일 수 있다는 자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전처럼 움츠리고 숨기만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니 차라리 부딪히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앞장서 보겠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 삶을 개척해 놓고 주저앉아 버리면 아내와 상혁이도 결국 등에 칼을 맞을 게 뻔하다고 느낍니다. 아들은 분명 저를 향해 삐딱하고 분노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 아이가 위험에 처한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악몽을 꾸는 기분이 듭니다. 가족을 내팽개쳤다는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결코 그들을 위험 속에 방치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쪽방에서 살아온 제가 다시 바깥 세상으로 걸어나가면서 어떤 난관을 맞닥뜨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빚을 조금 더 갚아야 할 테고 투자자들 중에는 아직도 피해를 회수하지 못해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개발업자 사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슬픔을 억누르고 있을 텐데 더 이상 혼자 감당하게 둘 수 없습니다. 아들 상혁과도 이번 계기로 어떻게든 얽힌 매듭을 풀어나가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맞서 싸울지는 조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등이 점차 깊어지고 폭발할 가능성이 높으니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더 격렬하고 시끄러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젠 움츠리지 않겠습니다. 개발업자 놈들이든 빚쟁이든 다시는 저와 제 가족을 쉬운 상대로 여기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때로는 거친 말도 쏟아내고 비꼬는 표현으로 맞받아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마음먹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큰 사건이 터질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강하게 듭니다. 아마도 그날이 오면 아내와 상혁 그리고 제가 한자리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어떤 말을 쏟아내고 어떤 방식으로 싸울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해결된 건 없지만 제 속에는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해 보려 했지만 아직 빚쟁이들도 완전히 제 뒤를 놓아준 상황이 아니어서 망설여졌습니다. 아내와 통화 기록이라도 생기면 또다시 가족을 위협하는 식으로 몰아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과수원 소식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 혼자 애쓰고 있지만 주변 농민들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어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대로 숨어서 기다려봐야 사태가 저절로 나아질 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개발업자가 조직적으로 농가를 몰아내려 한다면 누군가는 제대로 대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 아들 상혁이도 과수원 근처에 자주 모습을 보인다는 소문이 들리자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저를 향한 분노가 여전하겠지만 그래도 아내를 혼자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차라리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함께 맞선다면 상혁이와도 어느 정도 대화를 시도할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며칠 전 막노동 현장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다가 우연히 오래전 인연이 있던 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예전에 에코팜 운영할 때 농산물 유통으로 이어졌던 농민 중 한 분의 지인이었습니다. 그분이 농민단체 모임을 하는 장소를 알려주면서 땅을 지키고 싶다면 해당 모임에 도움을 청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제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쪽방 대신 그 모임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그곳에서 만난 이들이 개발업자 같은 악랄한 세력에 대항할 무언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생각보다 많은 농민들이 자그마한 사무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농사를 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했지만 공통적으로 최근 개발업자에게 땅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제 사정을 털어놨습니다. 빚이 있어 집을 나왔고 그 사이 아내가 과수원을 마련해 작은 규모로나마 농사를 준비 중인데 지금 그 땅이 개발업자의 목표가 된 듯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한 농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비슷한 사례를 여러 번 봤다고 했습니다. 개발업자가 어떻게 꼼수를 쓰며 농가를 흔드는지, 어떤 식으로 허가를 받아내는지, 방해 공작을 쓰는지 한동안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도 메모를 하며 들었고 서류상의 문제나 지역 관청과의 유착 같은 것도 의심해 봐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래도 행정기관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농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고 하더군요. 결국 방법은 주민들이 증거를 모으고
크게 문제를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두 분이 제가 지내는 지역이 어디인지 슬쩍 물었습니다. 빚쟁이들 때문이라 정확한 주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아직 빚을 전부 해결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럼에도 동정 어린 시선보다는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는 응원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대놓고 거액의 소송을 해볼 여력은 없어도 농민들이 힘을 합쳐서 언론에 제보하거나 증거를 쌓으면 생각보다 강력한 한 방을 날릴 수 있다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무작정 경찰에 호소하기보다는 사진과 영상 등 명확한 물증부터 확보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조금 무리해서 현장 일을 쉬고 과수원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수소문 끝에 밤중에 몰래 가서 아내나 상혁이와 마주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칫 빚쟁이들이 따라붙지 않을까 긴장했습니다. 그래도 더는 늦출 수 없었습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차를 세워두고 밤이 깊어졌을 때 과수원 근처를 살폈습니다. 대낮에는 개발업자가 시끄럽게 행패를 부린다고 들었지만 이 시간에는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전등 불빛이 비쳤고 아내와 상혁이 실루엣이 어른어른 보였습니다. 제 입장에서 다가가고 싶었지만 혹여 더 큰 혼란을 줄까봐 조금 망설였습니다. 지난 세월 쌓인 상혁의 분노가 만만치 않을 텐데 갑자기 나타나면 제대로 말도 못 붙이고 욕부터 얻어먹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냥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잠시 가만히 과수원을 둘러봤습니다. 땅은 넓지 않았지만 아내가 심어둔 과일나무가 제법 자리를 잡고 있어 보였습니다. 간간이 나무 그루마다 작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고 모종들을 위한 하우스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도 땅을 지키려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이곳에 대한 애정을 충분히 쌓고 가꾸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겠다는 희망이 솟으면서도 개발업자에게 빼앗길까봐 걱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저도 모르게 담장 너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조용히 몸을 숨기고 지켜보니 상혁이가 근처를 살피는 듯 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들어오는 인물이 보였는데 아내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혹시 개발업자 쪽 사람인가 싶어 긴장했는데 가까이서 보니 지역 상인처럼 보였습니다. 상혁이와 대화를 나누는 걸 보니 농자재를 납품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를 통해 아내에게 농자재 정보를 전해준 분이 있다고 들었으니 아마 그 인물이 아닐까 짐작했습니다. 상혁이는 목소리를 좀 크게 내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참는 편이라고 들었는데 이분에게는 조금 솔직한 감정을 터뜨리는 듯 했습니다. 멀리서 듣자 하니 아버지를 찾으려 하지 않느냐,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않느냐는 식의 말을 던지는 기색이었습니다.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아들 입장에서는 제가 힘든 형편이라서 못 오는 게 아니라 사실상 외면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느 순간 나타나면 상혁이가 제게 무슨 말을 쏟아낼지 상상이 안 돼서 두려우면서도 반쯤은 기대가 됐습니다. 결국 그날 밤에는 상혁이나 아내와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빚쟁이들도 그 시각에 어딜 샅샅이 뒤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들어서 먼 발치에서 과수원을 살펴본 뒤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차 안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다음에는 시기를 잘 골라서 어차피 한 번쯤은 직접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들 앞에서 제 상황과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몇 번이나 작은 소리를 내며 아들 흉내를 해봤습니다. 제게 삐딱하게 굴고 욕을 퍼붓는 상혁을 상상해보니 가슴 한편이 울컥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제가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저를 향해 쏟아지는 날 선 비난을 고스란히 듣되 할 말은 다 할 작정입니다. 이제 곧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개발업자가 이미 과수원 주변을 어슬렁거린다는 소리를 들었고 일부 농민단체가 집단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말도 전해 들었습니다. 만약 큰 충돌이 생기면 아내와 상혁이만으로는 버티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시점이 되면 제가 한가롭게 빚쟁이를 피하고 있을 여유가 없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빚 문제야 오래된 숙제니 힘들어도 계속 갚아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과수원까지 망가뜨리려는 자들을 그대로 두면 후회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또다시 움직일 계획입니다. 농민단체 모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서류나 증거 확보를 도울 생각입니다. 상혁이나 아내가 제게 어떤 태도를 보일지 몰라도 이전과 달리 머뭇거리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한 번의 말싸움으로 풀릴 감정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서로 진심을 내보이는 과정이 분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물며 안면도 없는 개발업자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분노가 침이 오르는데 아들과의 갈등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과거에 잘못한 부분을 회피하지 않고 대신 아들에게도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애써 도망치고 싶지 않다는 게 이번 제 마음가짐입니다. 결국 앞으로 전개될 이 모든 갈등은 빚을 지고서도 도망치지 않고 맞서겠다는 제 선택과 그에 대한 가족의 반응이 얽힌 상태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겠지요. 예상하지 못했던 더 큰 사건이 터지거나 개발업자가 더 지독한 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다시 숨으면 아내와 상혁이에게만 더 큰 짐을 지우게 될 테니까요. 이번에는 끝까지 버텨보려 합니다. 빚쟁이들, 개발업자, 그리고 아들과의 기나긴 대치가 시작될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지만 그래도 전처럼 무기력하게 주저앉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제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려고 합니다. 법적 대응이든 농민단체와 연대든 언론에 제보하는 방식이든 뭐라도 해볼 작정입니다. 물론 대담하게 나선 만큼 큰 타격이 돌아올 수 있지만 저도 더 이상 잃을 게 많지 않습니다. 아들 상혁한테 욕을 먹고 아내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더라도 함께 가족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예전처럼 말 몇 마디만 하고 숨지 않을 거니 저를 우습게 보던 사람들이라면 전부 당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과수원 문제로 마음을 졸이던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최근 들어 사정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라면 슬슬 빚이 거의 다 정리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밤낮 없이 막노동과 대리운전을 이어가며 번 돈으로 이자를 꾸준히 납입해 온 끝에 원금마저 거의 다 갚게 됐습니다. 처음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었는데 서서히 탄력이 붙더니
결국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빚쟁이들도 이제는 더 이상 저를 집요하게 쫓아다니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젠 빌려간 돈에서 아주 소액만 남았으니 빠른 시일 내에 완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짐이 어느 정도 덜리니 땅과 가족을 지키겠다는 결심이 한층 더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숨죽이며 쪽방 생활을 했던 것은 빚을 전혀 갚지 못한 상태에서 아내나 상혁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래도 빚이 거의 다 정리되는 시점이니 조금 더 당당히 움직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완전히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빚이 없는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스스로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아내가 있는 과수원 인근의 개발업자가 또 한 번 어슬렁거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대놓고 행패를 부리진 않았지만 애매한 형식으로 땅을 넘기라는 식의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될 것처럼 꾸민 뒤에 조금이라도 반발하면 공사를 강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하겠다는 암시를 주는 식이라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정말이지 악질 중에 악질이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서 한판 붙고 싶은 심정이지만 아직 아내와 상혁이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을 못한 상태라 신중해지려 노력 중입니다. 그래도 이제 빚을 거의 청산했다는 자신감이 생겨 예전처럼 숨어 지내지만은 않을 작정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필요한 순간에는 과수원에 등장해 저도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맞서 싸우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아내나 상혁이와 화해를 이루지도 못한 채 갑자기 나타나는 게 어색하긴 해도 이 문제만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진 모르지만 이번에는 제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무슨 사정으로 빚을 갚느라 숨죽이고 살았는지 아내와 상혁에게 온 피해를 생각하며 왜 이렇게 처절하게 돈을 모으고 있었는지를 제대로 털어놓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농민단체분들과 종종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개발업자를 똑바로 상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조금씩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과수원에서 당하는 일들을 꼼꼼히 기록하라는 권유를 받고 필요하다면 지역 언론이나 시청 민원 창구에 집단으로 제보하는 방식도 고려해 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걸 상상하기도 힘들었겠지만 이제는 과거처럼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조금씩 행동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빚이 거의 다 정리된 지금이야말로 제게 남은 책임을 다할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며칠 전 아내와 상혁이의 근황을 잠깐 전해 들었습니다. 소식을 전해준 지인은 아내가 농사에 매달리며 차분하게 과수원을 가꾸고 있지만 개발업자가 수시로 나타나 시비를 거는 통에 정신적으로 피로가 커진 듯하다고 했습니다. 상혁은 티를 내진 않아도 자기 방식대로 아내를 돕고 있다고 하더군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꼭두 새벽에 나가서 과수원 인근을 둘러본다든지 아내가 없이 혼자 일을 보러 간 날엔 상혁이 대신 가게를 지키며 기다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조를 맞추는 분위기라고 들었습니다. 서로 말은 없을지 몰라도 실은 가족이니까 함께 땀을 흘리는 게 당연하겠지요. 그러다 보니 제가 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겠다는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빚이 얼마 안 되니 빠르면 다음 달이면 전부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이 오면 더는 빚쟁이에게 시달릴 이유가 없으니 쪽방을 버리고 당당히 나서서 아내와 상혁 앞에 설 계획입니다. 물론 그날이 오기 전에라도 급한 상황이 생긴다면 바로 달려가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개발업자가 과수원을 철거하려 들거나 말도 안 되는 괴롭힘을 시도한다면 뒤에서 지켜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빚이 조금 남았다 해도 그까짓 것쯤은 제가 나중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너무 과감한 결정을 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합니다. 지금까진 조심스럽게 연락을 피했고 쪽방에 머물러 왔는데 막상 아내와 상혁이한테도 알리지 않고 휙 나타나면 더 큰 갈등이 폭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고민할수록 이런 식으로 숨어만 있으면 가족을 지키지 못한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들 사이에도 이제 하나씩 꺼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빚이 완전히 끝났을 때 제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조금 불안하긴 해도 뒷걸음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최근 막노동 현장에서도 몸이 훨씬 가벼워진 걸 느낍니다. 마음의 부담이 줄어서인 듯합니다. 예전에는 하루 벌어봤자 이자나 카드빚으로 전부 빠져나갔으니 우울했지만 이제는 마무리 단계라 희망이 생깁니다. 동료 중 몇몇이 축하 인사를 건네며 곧 편해지시겠다고 말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아내와 상혁이 얼굴을 떠올립니다. 마음 한편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책감이 찌릿하게 느껴집니다. 저로 인해 둘이 고생했다는 걸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미안함을 토로하기보다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면서 세 사람이 웃으며 살 기회를 찾아보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상혁의 친구라고 밝힌 인물에게 연락이 왔는데 상혁이 삐딱하게 저를 욕하며 그래도 빚을 다 갚으면 한 번쯤 볼 용의가 있다고 중얼거렸다고 전해줬습니다. 저로서는 고맙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상혁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하지만 속내는 복잡해도 그 말 한마디에 작은 기대를 걸어봅니다. 정말로 빚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 더 이상 빚쟁이에게 시달리지 않는 시점이 되면 아들 앞에 서서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버텨왔는지 알려줄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 상혁이 무슨 반응을 보이든 이번에는 피하지 않을 겁니다. 욕을 퍼붓든 눈물을 보이든 제가 맞받아칠 말도 많습니다. 개발업자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 요즘엔 좀 더 교묘해졌다는 소문도 들리더군요. 예전처럼 무턱대고 파손이나 폭력을 쓰기보다 인근 주민들에게 소소한 이익을 약속하면서 분위기를 교란시킨다는 말이었습니다. 친분 있는 농가 몇 곳에는 아주 좋은 조건으로 땅을 사주겠다고 달콤한 이야기를 흘리고 그 농가를 우호적으로 만들어 불필요한 갈등을 없앤다는 겁니다. 아내가 과수원을 끝까지 지킨다고 반대하면 반대로 협박 수위를 높일 수도 있겠지요. 이중적인 방법을 쓰는 놈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농민단체 분들이 말한 대로 서로 연대하고 증거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내 혼자서는 힘들 테니 상혁이와 제가 힘을 합친다면 훨씬 든든해지겠다는 상상을 합니다. 조만간 뭔가 큰 사건이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빚이 거의 다 정리되었으니 제가 직접 과수원에 갈 명분도 생겼습니다.
혹시 개발업자가 또 무리수를 두면 그 자리에서 맞설 작정입니다. 이전처럼 비굴하게 끌려다니지 않을 거고 필요하다면 다른 농민들과 함께 행동을 개시할 겁니다. 최대한 시원하게 맞받아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분노가 치밀면 굳이 순한 말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내나 상혁이가 당하는 꼴을 보고 그냥 참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 스스로도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빚 때문에 쪽방에 숨어 있었던 시간들, 남몰래 막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지난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빚의 늪에서 벗어날 정도가 됐으니 이제는 과거의 무모한 사업 실패를 만회하고 가족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상혁과의 감정적 골이 깊지만 뚜껑을 열기 전부터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느낍니다. 서로 한 발씩 다가가서 치열하게 말다툼도 하고 비꼬는 말도 주고받으면서 한 걸음씩 전진해야겠지요. 아내도 저를 마냥 반가워하지 않을 수 있지만 최소한 제가 빚을 밀어서 도망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은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머지않은 날 큰 갈등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는 빚 문제가 거의 해결된 제 입장에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뛰어들 수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제게 실망했던 이들, 아직도 앙심을 품은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이상 저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한 번이라도 당당히 맞서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발업자가 악랄하게 나오면 저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격하겠습니다. 상혁과도 이 문제를 계기로 손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봅니다. 조만간 본격적인 충돌이 일어나면 이야기가 크게 요동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어떤 말을 내뱉으며 싸우고 어떻게 시원하게 대처하는지를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비질한 족쇄에서 거의 벗어난 지금이야말로 제가 아내와 상혁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수십 번 돌려보고 있지만 실전이 되면 감정이 폭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예전과 달리 굴욕적으로 당하고만 있진 않을 것입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드러나겠지요. 그때 저도 아내도 상혁도 그리고 개발업자를 비롯한 못된 이들도 한자리에서 전부 부딪힐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누구도 저를 우습게 보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렇게 마음먹으니 비로소 가슴이 조금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빚을 갚고 나오던 날, 제가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뭔가 오래된 꿈에서 깨어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겐 엄청난 해방감이었습니다. 이제 어디든 당당히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 먼저 아내와 상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과수원에서 악랄한 개발업자를 상대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는 이야기였는데 더는 숨을 이유가 없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처음 과수원에 다다랐을 때 상혁이와 마주했을 때의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상혁이 눈에는 여전히 분노와 서운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본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일시에 치솟았습니다. 상혁이에게 이제 전부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힘겹게 돈을 모았고 어째서 이렇게 늦게야 돌아오게 됐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 참은 눈물이 터질 듯한 상혁의 표정을 보니 제가 먼저 다가가서 안심시키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크게 놀란 기색이었지만 과수원에 닥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침착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침 개발업자 측 인물이 골목 어귀에 차를 대고 서성이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한 번에 달려가서 쟁반이라도 던질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왕이면 합당한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제대로 싸우고 싶었습니다. 막상 대면해 보니 그 인물들은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듯 행동했으나 속내가 뻔히 보였습니다. 아내와 상혁이에게 매번 협박을 해댔던 그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한 지식으로 법에 대해 줄줄 말하니 개발업자 쪽은 황당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를 무시하던 태도에서 갑자기 신중함이 묻어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거칠게 대들어왔을 텐데 이번에는 대놓고 폭력적 행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상혁이도 그 장면을 보면서 뭔가 느낌이 달랐는지 제게 슬쩍 다가와서 옆에 서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가족으로서 같은 편이 되겠다는 암묵적인 의사를 표현한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괜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상혁과 큰 소리로 다투게 될 거라고 각오했는데 정작 이렇게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뒤 아내와 상의해 주변 농민들과 힘을 합쳐 개발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아내가 그동안 찍어둔 사진과 영상, 상혁이 밤낮으로 지키며 기록한 날짜와 시간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농민단체도 적극 협조해줬고 행정기관에서도 다수의 피해 사례가 쌓이니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자들이 우리 땅을 함부로 파헤치고 멋대로 기물을 파손했던 사실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결국 큰 고비 없이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되기까진 시간이 걸렸지만 적어도 과수원을 뺏기는 사태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상혁의 변화였습니다. 여전히 제게 남아있는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악랄한 개발업자를 끌어내리는 일에 함께 힘을 쏟으면서 부자 사이에 대화가 생겼습니다. 상혁은 제가 쪽방에서 일용직으로 살았던 날들을 미친 짓이라고 비꼬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래도 빚을 다 갚았으니 대단하다는 식으로 흘리듯 말했습니다. 저는 미안하다는 말과 동시에 이번에는 절대 도망치듯 떠나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마음을 맞춘 듯한 순간이었고 아내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과수원은 무사히 지켜졌습니다. 개발업자는 손해가 컸는지 슬그머니 발을 빼고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 뒤로 어설프게 협박을 해오는 잔당들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빚쟁이들도 더 이상 저에게 상환을 요구하지 않게 되니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상혁 그리고 제가 과수원 한 구석에 둘러앉아 앞으로를 논의할 때 이게 바로 가족이 함께한다는 느낌이구나 싶었습니다. 상혁이와 사이가 완벽하게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됐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후 저는 과수원 생활에 조금씩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도시에서 유통망을 잡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이제는 직접 밭을 일구고 나무를 돌보는 시간이 즐겁게 느껴집니다.
아내는 꼼꼼한 성격을 발휘해 회계와 관리 쪽을 담당하고 상혁이는 마케팅과 온라인 판매에 관심을 두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고 티격태격하며 일하다 보면 언젠가 정말 에코팜이 되살아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빚을 청산하고 악랄한 개발업자를 물리치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그 덕분에 무엇이 소중한지 다시금 알게 됐습니다. 가족이 있기에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고 부자간 오해와 아내에게 준 고통도 조금씩 풀어낼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 길이 항상 꽃길일 거라고 기대하진 않지만 적어도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히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면 저는 다시 흙냄새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 위에 뿌리 내려서 자란 작물을 수확해 누군가의 식탁에 올리는 일이 이렇게 뿌듯할 줄은 예전에도 알았지만 지금은 더 크게 와닿습니다. 아내와 상혁이의 곁에서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 제가 꿈꿔온 진짜 행복인 것 같습니다. 빚에 쫓기고 무리한 투자로 무너져 내린 지난 날들을 이제는 교훈으로 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다시 우리 가족을 함부로 건드리려 한다면 이번엔 망설이지 않고 맞설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고 험난했던 여정이 조금은 평화롭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새벽녘에 과수원을 둘러보며 한숨 돌리게 된 지금의 현실이 너무도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마냥 쉬고만 있진 않을 겁니다. 아내와 상혁 그리고 제가 머리를 맞대서 새로운 기획도 해보고 이곳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고민하겠지요. 무엇보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유를 만끽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낼 생각입니다. 마무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